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장기현쌤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했으니 당연히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네, 공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공자에 대해 배우면서 선생님이 처음에 주나라의 멸망 과정과 공자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주나라의 멸망 과정이 공자의 사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죠? 네, 여기 효제 사상을 강조하고 그리고 정명 사상을 강조하게 되는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자의 어린 시절은 공자가 예악 사상, 즉 예와 악을 강조하게 되는 영향을 미쳤다고 수업을 했었죠. 자, 그럼 넘어가서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 중에 춘추시대 말기에 살았던 인물인데 이러한 춘추 전국시대라는 큰 사회적 혼란이 온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네, 개개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즉,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자의 인간관으로 넘어가서 공자의 인간관은 뭐라고 했죠? 성선설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계열. 자, 선생님이 저번에 이 성선설 계열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를 말했었죠. 그 내용은 성선설의 내용은 맞지만 공자의 말씀을 어디를 찾아봐도 성선설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또 성선설이란 것을 체계화하고 이론으로 전개한 것이 바로 공자의 제자인 맹자이기 때문에 공자는 성선설의 계열이라고 편리상 적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자는 인간에게는 타고난 도덕성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타고난 도덕성을 일컫는 말이 뭐라고 했죠? 네, 바로 어질인, 인자입니다. 인. 이 인은 유교에서의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공자는 이러한 인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보면 첫 번째로 인이란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사랑, 즉 애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나왔죠.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모든 인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평등한 사랑을 여러분들 의미를 했었나요? 아니죠. 가장 친한 사람, 즉 부모와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점차 다른 사회의 사람에게 확장이 되는 분별적이고 차별적인 사랑, 그리고 별애, 또 좀비 친소가 있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또 저번 시간에 이러한 육아의 인의 개념을 비판하는 사람을 한 명 더 배웠었습니다. 누구였죠? 네, 묵가의 창시자인 묵자입니다. 묵자. 묵자는 이 유교의 인이 의미하는 차별적 사랑, 별애가 사회적 혼란을 낳은 원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듯 자신의 몸을 사랑하듯 평등하게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이를 뭐라고 하냐? 겸해라고 합니다. 겸해. 자, 이제 넘어가서 공자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효제, 충서입니다. 여러분들 효제는 어려운 것이 없었죠. 인의 마음씨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효이고 인의 마음씨로 형과 어른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 형제에 대한 우선적 사랑인 효제를 통해 사회로 확장할 것을 주장하는 이런 차별적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말했다는 것이 효제에서의 중요한 점이고 이제 넘어가서 충과 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은 스님 저번에 설명할 때 한자 가운데 충과 마음심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로 설명했죠. 그래서 그 의미는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신의 마음을 성실하게 다하는 것,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고 좀 기억을 하려면 충은 충성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서는 한자를 보면 같을 여자에 마음, 심자가 합쳐진 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지역해보면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같다. 즉 의미는 자신을 미루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이 서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할 때 예시로 든 것이 여러분들 교실 앞에 더러운 쓰레기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더러운 쓰레기를 줍기 싫어서 여러분들도 줍기 싫은 이 더러운 쓰레기를 주우라고 시키면 선생님은 바로 서의 자세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 두 한자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뭐냐? 축이급인과 기소부력, 물시어인 이 두 한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보았었죠. 자, 축이급인은 간단히 설명하면 나를 옮겨서 타인에게 미치다, 이르게 하다. 선생님 저번에 쉽게 설명해서 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타인에게 컨트롤 V 붙여넣기 한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소부력, 물시어인은 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필기하기 좋게 다시 한번 적을게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타인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이 축이급인과 기소부력, 물시어인은 이 서의 의미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심화자료 3번 충서에 대해서 나온 이 공자의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면 자공이 물었다. 한마디 말로써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마도 뭐일 것이다? 서일 것이다. 즉 공자가 서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두 번째로 중궁이 이인의 뜻을 물어보니 공자께서는 뭐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위에서 봤던 기소부력, 물시여인의 의미를 가진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어진이는 자기가 서려고 하면 남도 세워주고 자신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가까운 자신으로부터 비슷한 경우를 취하여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은 뭐라?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즉 서가 인을 실천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는 구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대저 인자는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자신이 통하고자 하면 남도 통달하게 하느니라. 자기 처지로부터 남의 처지를 유추해내는 것 또 많이 봤던 문장이죠. 이것이 또 서의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한자를 보면 저번에 배웠던 축이급인가 기소부력 물시어인과 또 다른 한자가 나오죠. 자, 이 한자는 뭐라 하냐? 능근 취비라고 해서 이 능근 취비도 결국 축이급인 기소부력 물시어인 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뭐다? 인을 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공자는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으로 여러분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자가 인 말고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공자의 어린 시절에 영향을 받았다는 예악 사상 중에서 바로 예입니다. 예. 그러면 예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는 기본적으로 제도, 의식 등 외면적인 사회 규범을 의미합니다. 뭐다? 제도나 의식 등을 일컫는 외면적 사회 규범이라고 합니다. 얘는. 자, 이를 인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가 느껴져요. 여러분들 인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네, 공자는 인을 인간 내면의 타고난 도덕성, 즉 내면적 도덕성입니다. 내면적 도덕성이니까 인간 내면, 인간 안에 있는 거겠죠. 자, 반대로 얘는 제도와 의식같이 인간의 밖에 있는 외면적에 있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면에 있고 얘는 외면에 있는, 이게 무슨 느낌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그런데 얘는 또 뭐라 표현하냐? 공자는 내면적 도덕성의 외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뭐가 있댔죠? 내면적 도덕성인 인이 있다고 했죠. 사람 안에. 자, 근데 이 인이 이 현실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뭐를 통해서 나와야 되냐? 바로 얘를 통해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이 인이 이 내면적 도덕성의 외면적 표현, 인이 얘를 통해서 현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내면적 도덕성의 외면적 표현이라고 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대할 때 욕하면서 막 대할까요? 아니면 예를 다해서 공손하게 대를 할까요? 네, 예를 다해서 공손하게 대하겠죠. 즉 이러한 부모에 대한 사랑, 인이 현실로 표현될 때는 예로서 표현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한마디 구절을 더 추가해 보자면 예는 인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또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이 현실에서 나올 때는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예로서 나온다는 말이 인의 자연스러운 발로라는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공자는 이러한 예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상장제례, 즉 초상, 장례, 제사 등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년 동안 상을 치러야 한다는 3년상을 강조하게 돼요. 3년상 강조.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부모님의 영정 앞에서 고기와 같은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생업도 하지 말고 부모님을 생각하며 울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주장의 이유는 부모가 너를 낳고 최소 3년 동안은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너를 길러서 지금의 너가 살아있는데 너도 최소한 3년 동안은 부모를 기려야 하지 않겠냐, 그 의미의 3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3년상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바로 묵자의 절장사상입니다. 묵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창고에 곡식이 많이 쌓여있는 부자들은 3년상을 해도 뭐 굶어 죽거나 하는 일이 없다. 하지만 먹고 사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제 서민들은 3년 동안 생업을 하지도 않고 생업을 하지 않으면서 3년상을 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자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묵자의 절장사상입니다. 그래서 묵자의 절장은 뭐냐? 장례를 간소화하자라는 겁니다. 즉 우리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3년 동안 어떻게 지금 장례를 지내고 있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묵자의 절장사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극기복례 위일입니다. 앞에 극기복례 이 네 글자 잘라서 극기복례 이 네 글자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도 됩니다. 자, 한자를 먼저 볼게요. 다시 치고. 자, 극기복례에서 이 극은 극복한다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극복하다. 자, 이 기자 여러분들 많이 보았던 한자죠. 선생님 저번에 기와 인을 비교하면서 설명했던 몸기라는 한자입니다. 선생님 저번에 설명할 때 이 몸기라는 한자는 여기서 나 자신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했죠. 자, 근데 이 기가 또 가리키는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욕구, 즉 사리사욕을 가리키기도 하는 한자예요. 자, 그러면 극복하다, 사리사욕 했고 이제 복례에서 복은 뭐예요? 회복하다 할 때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례 할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던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인은 인을 실현하다,
완성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깔끔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극복하다, 사리사욕, 회복하다, 예. 그래서 인을 실현하다 이렇게 하면 말 깔끔하게 만들어 보면 자신의 사리사욕을 극복을 하여서 뭐를 회복한다? 예를 회복해야지 뭐를 실현할 수 있다? 인을 실현하거나 완성할 수 있다는 말이 극기복례 위인이라는 말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 인간은 타고난 도덕성이 내재해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리사욕 때문에 이러한 도덕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도덕성인 이러한 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리사욕을 극복하여 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예가 인을 실현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규범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밑에 구절을 한번 볼게요. 극기복례가 나온 그 구절입니다. 읽어보면 자기를 이기어 예로 돌아가면 뭐예요? 극기복례. 이 자기는 여러분들 뭘 의미한다 했죠? 네, 자신의 사리사욕.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면 뭐 하게 된다? 인하게 된다. 하루빨리 자기를 이겨 예로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으로 귀의할 것이다. 자, 이 밑에 있는 구절은 뭐냐? 이 극기복례의 실천 방법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얘가 아니거든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거든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거든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거든 움직이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것은 자꾸 이상한 걸 쓰고 있네요. 극기 복례의 실천 방법인데 무엇을 말하냐? 시, 보는 것과 청, 듣는 것, 언, 말하는 것, 동, 움직이는 것, 이런 시천 운동을 예에 합당하게 맞추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리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는 것이 바로 극기복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예약사상에서의 음악에 해당하는 악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들 악은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냐? 예와 병행하여 질서를 세우는 뭐? 화합의 원리라는 것. 그리고 뭐와 병행한다? 예와 병행을 한다는 것. 이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악을 예와 왜 같이 병행하는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는 기본적으로 구분과 절제의 원리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예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는 상하의 구분 또는 귀천의 구분 등을 나누고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이러한 구분과 절제의 원리인 예만을 강조하고 적용을 할 경우 사람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느낌으로 보면 얘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딱딱하고 좀 숨막히고 그러죠. 반면에 음악, 즉 악은 음악에 맞춰서 사람들끼리 뭐 같이 춤도 추고 이렇게 화합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악은 무슨 원리다? 화합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 보충하면 뭐 상하, 귀천의 뭐 구분 등 그리고 이러한 상하 귀천에 따른 뭐 절제 원리들을 적용하는 것이 예고, 여기 또 스님도 잘못 적었네요. 이것은 악은
화합의 원리로 작용을 한다. 따라서 이 화합의 원리인 악을 구분과 절제의 원리인 예와 병행을 해서 조화롭게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악의 역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보았던 인과 예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과 예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자, 자세하게 보면 예는 인을 근본으로 해야 되고 이는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해야 된다? 예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필요로 하게 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자,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는 인과 예를 바탕으로 덕을 갖춘 도덕적 인간, 즉 유교에서의 이상적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이런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을 바로 뭐라 하냐? 군자라고 합니다. 군자. 자, 여기 밑에 심화자료 5번을 보면 이 군자인과 예를 두루두루 갖춘 군자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놓은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바탕이 겉모습을 넘어서면 촌스럽고 겉모습이 바탕을 넘어서면 형식적이 된다. 겉모습과 바탕이 잘 어울린 후에야 뭐다운 것이다? 군자다운 것이다. 자, 여기서 바탕과 겉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내면적 도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겉모습이 바로 외면적 사회교범을 의미하는 바로 예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인과 예 어느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갖춘 조화로운 모습이 바로 이 군자라는 유교에서의 이상적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공자의 마지막 목차인 정치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빠르게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의 정치관은 뭐예요? 덕치입니다. 덕치.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뭐다? 도덕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의미를 한번 읽어보면 형벌에만 의지하지 않고 뭐를 갖춘? 최고의 도덕성을 갖춘 군주가 뭘로써 백성을 통치한다? 덕으로서 백성을 통치한 정치가 바로 덕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고의 도덕성을 갖춘 군주가 도덕적 행동을 먼저 하는 등 군주의 솔선수범과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자연스럽게 감화되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의 솔선수범, 자신이 최고의 도덕성을 갖췄으니까 먼저 도덕적 행동들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도덕적이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감화되고 그런 군주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덕치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래 넘어가서 심화자료 7번을 보면 이 구절이 공자의 덕치를 대표적으로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을 정으로 지도하고 형으로 가지런히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형벌을 피하고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서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백성들은 뭐 하게 된다? 부끄러워하게 될 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뭐 하게 된다? 바르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형은 뭐예요? 여기서 형벌을 의미합니다. 즉 백성들을 뭐 지시하거나 형벌, 상과 벌로 다스리게 한다면 그런 백성들은 형벌을 피하려고만 하지 결국 도덕적이게 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데 도덕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런 예로서 가지런히 하려고 하면 백성들이 스스로 도덕적이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바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이 도덕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도덕적이게 되는 것이 공자의 정치의 결국은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이렇게 공자의 덕치를 보았는데, 이런 덕치 사상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군주가 최고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여러분들 담겨 있죠. 즉 뭐냐냐, 이렇게 자신을 수양해서 최고의 도덕성을 갖추고 다른 사람을 통치한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 같죠, 여러분들? 네, 예전에 배웠던 수기 안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새로 나온 수기치인도 있는데 이 안과 치만 바뀐 거죠. 그러면 해석해보면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해준다. 이거는 치는 뭐예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정치하다 할 때 그 치입니다. 그럼 수기치는 의미가 뭐냐? 나 자신을 수양하여 최고의 도덕성을 갖춘 이후에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수기치인과 수기안인은 그 의미가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이 수기치인과 수기안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통치자가 정치를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된다? 군자다운 인격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최고의 도덕성을 갖춘 다음에 백성을 다스려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 바로 수기치인과 수기안인이라는 사상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공자의 정치관 중에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정명사상입니다. 한자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정은 뭐예요? 바를 정자죠. 즉 바르게 하다입니다. 그러면 이 명자는 이름 명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고지고대로 해석해보면 바르게 하다, 뭐를? 이름을. 즉 이름을 바르게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공자의 정명사상입니다. 자, 여기서 이름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사회적 직책이나 신분 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회적 직책이나 신분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에 합당한 역할과 본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은 학교에서 이런 선생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이름에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야 한다는 역할과 본분이 있습니다. 티치 그냥 이렇게 대충 적을게요.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역할과 본분이 있죠. 이름 있고 본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이죠? 학교에서? 네. 학생이라는 이름이 있죠. 또 이런 학생에 걸맞는 본분과 역할이 있을 겁니다. 또 선생님과 여러분들은 또 집에 가면 자식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그에 걸맞는 본분과 역할이 있습니다. 즉 공자가 정명사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각자 자신의 이름, 신분과 직책에 맞는 역할과 본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말을 해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즉 군군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정명사상이 왜 나왔냐면 선생님 저번에 설명을 했을 때 주나라의 멸망 과정이 정명사상을 강조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했었잖아요. 자, 주나라가 망한 게 뭐예요? 봉건제도인데 각 그 영주들이 자신 왕을 치러 와가지고 분열돼가지고 주나라가 멸망하게 된 거잖아요. 즉 신하로서의 본분과 역할, 왕을 잘 보필하고 이 나라를 잘 정치해야 된다는 신하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주나라가 멸망이 하고 그래서 큰 사회적 혼란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정명사상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공자가. 여러분 앞에 내용과 조금 이어지시나요? 자, 그러면 이 심화제로 10번 공자의 정명사상이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재경공이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말했다.
뭐예요? 여기 중요한 구절.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신이 닦게 되는 것이다. 주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이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이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이 흥하지 못하니 예악이 흥하지 못하면 형벌이 공평하지 못하고 형벌이 공평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손발을 편히 둘 곳이 없다. 즉 뭐예요? 이름이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소리죠. 즉 이름이 바로 서는 것, 정명사상,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역할과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자로가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행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반드시 뭘 바로잡는다? 이름을 바로잡는다. 즉 정명사상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정명사상이 수능이나 이제 뭐 모평 이런 기출에 정말 자주 나오는 건데 딱 정명사상이라고만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 자주 나오냐? 이름을 바로잡는다. 이름을 바르게 세운다라고 이렇게 구절로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지문에 이름을 바로잡는다, 이름을 바르게 세운다라는 것을 보면 아 이것은 공자의 정명사상이다, 공자의 사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바로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공자의 정치사상을 보면 그 공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이제 고위직에 앉지를 못했어요. 공자는 막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고위직에 앉히면 여러 나라를 전체 나라를 통일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왕들이 그거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 공자의 사상을 보면 뭐예요? 야 군주 네가 잘해야 된다. 네가 최고의 도덕성을 갖추고 덕으로서 통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개판인 것이다. 네부터 똑바로 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공자는 결국 이런 고위직이나 이런 벼슬 자리에 뭐 이제 마음을 접고 제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공자의 정치 사상은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즉 재화의 적음보다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고 항상 말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심화절로 11번 한번 읽어보면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백성이나 토지가 적음을 걱정하지 말고 뭘 걱정해야 된다? 균등하지 못한 분배를 걱정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것도 공자의 정치관 중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공자가 분배의 형평성, 즉 공정한 분배를 강조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공자 마지막입니다. 공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사회로 무슨 사회? 대동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동사회는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어 백성들 사이에 뭐 빈부격차가 없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백성이 뭘 한다? 도덕적 각성을 이루어서 이인을 실천하는 사회. 모든 백성들이 결국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도덕적인 사회가 된 것이 바로 공자가 생각하는 이상사회, 즉 대동사회라는 이상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오늘 공자의 양이 좀 많은데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맹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